자,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태인들한테는 유전적인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 질병의 이름이 테이스아크스병입니다. 테이스아크스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그 유전자의 보균자인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테이스아크스병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테이스아크스병에 걸리게 되면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병의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해서 4살이 될 때까지 굉장히 괴로운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유태인들한테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 아이가 그런 병을 갖고 태어날까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태인들이 유전자 그 상담하는 상담원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아이가 테이스아크스병을 갖게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두 아이를 갖게 된다면 둘 다 테이스아크스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인가? 둘 중에 한 아이만 테이스아크스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인가? 아니면 한 아이도 테이스아크스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또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확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확률은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통계학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통계학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확률은 경험적인 확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적인 확률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공리적인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확률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이것들을 확률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상 관측관이 이렇게 일기예보를 했어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 그렇다면 비 올 확률이 40%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 과거 30년 정도를 관찰해 본 결과 이런 기후 조건에서는 10번이면 4번은 비가 왔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 올 확률이 40%다라는 것은 이런 같은 기후 조건에서 10번 중에서 4번 비가 왔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계산한 거죠. 경험을 가지고 확률을 확립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런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자,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는 그 주사위를 공정한 주사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공정한 주사위, 그냥 얘기 없이 공정하다라는 얘기 없이 그냥 주사위라고만 해도 공정한 주사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항상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공정한 주사위라는 것은 주사위는 눈이 6개가 있죠. 1부터 6까지가 있어요. 그렇죠? 1부터 6까지가 전부 나올 확률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눈이
다른 눈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 공정하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것은 모두 똑같다. 1도 나올 확률이 똑같고 2도 나올 확률이 똑같고 다시 얘기하면 눈이 모두 6개니까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확률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은 수치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학적인 확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동전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을 던지기를 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전체는 2고 앞면은 하나고 2분의 1이죠. 뒷면이 나올 확률도 전체는 2개, 뒷면은 1개,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 쌍의 공정한 주사위를 던졌다면 그렇다면 두 눈의 합이 7이 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전체는 우리 주사위가 각각 눈이 6개씩 있으니까 전체는 둘 다 1 나오는 경우부터 마지막에 둘 다 6 나오는 경우까지 6 곱하기 6 36개의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개 눈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1과 1이 나왔을 때는 합이 2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6과 6이 나왔을 때는 합이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이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 7이 되려고 하면 그렇다면 1과 6이 나올 수가 있고 2와 5가 나올 수가 있고 3과 4가 나올 수가 있고 4와 3이 나올 수가 있고 5와 2가 나올 수가 있고 6과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체는 36개인데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 7이 될 확률이라는 것은 36분의 6 계산하면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리적인 확률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용어부터 우리가 기억해 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지금 주사위를 던지면 윗면에, 주사위 윗면에 어떤 수가 나오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행을 하기 전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윗면에 나오는 수는 당연히 1부터 6까지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 전체의 집합은 확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실험을 우리는 확률 실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 실험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를 결합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결과를 바로 예측할 수 있는 이건 결과가 뭐야?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 하고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은 과학적 실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 실험을 하려는 게 아니고 확률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률 실험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 전체의 집합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험을 확률 실험이라고 한다. 용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확률 실험을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다. 윗면에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 그렇죠? 예. 그 확률 실험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는 주사위를 던졌다면 1부터 6까지 6개의 수가 있는 집합이죠. 그렇죠?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을 던졌다면 앞면 아니면 뒷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앞면, 우리가 헤드라는 뜻으로 H라고 쓸 거예요. 뒷면, 테일, 꼬리, 꼬리라는 뜻으로 T라고 쓸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다 그러면 전체 결과는 H거나 T거나, 그러니까 H와 T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죠. 그렇죠? 이렇게 확률 실험을 했을 때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이건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 용어를 써야 되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라는 뜻으로 S로 표기를 할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S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이다. 전체 집합이었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표본 공간 그리고 표기는 S라고 한다. 기억해 두세요. 그럴 때 그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를 했다 그러면 S는 1부터 6까지의 집합.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원소는 1 또는 2 또는 점점점 해서 6. 그렇죠? 6개가 있어요. 그 각각의 원소를 우리는 표본점이라고 불러요. 표본점. 기억해 두세요. 표본점. 표본점은 표본 공간의 원소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본점은 표본 공간의 원소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리고 표본 공간에 표본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표본점을 몇 개 가지고 와서 만든 집합. 그것을 사건, 이벤트, 사건이라고 불러요.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를 했다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1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건도 있고 1과 2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건도 있고, 그렇죠? 홀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하면 1, 3, 5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하면 2, 4, 6 그렇죠?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어쨌든 그 S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표본 공간은 S로 썼고 S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해서 사건은 영문자 대문자로 쓸 거예요. A, B 등등 이렇게 해서 많다면 뭐 뒤에 Z까지 써도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땐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A1, A2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도 됩니다. 그냥 영문자로 A, B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건이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건의 확률을 얘기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그것을 확률 probability라고 해요. 해서 영어로 영문자로 PA라고 쓸 거예요. probability of 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의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A의 확률.
예,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그런 뜻인데 A의 확률이 얼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확률을 정의를 할 거예요. 예, 우리가 확률은 조금 전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수학적인 확률, 경험적인 확률, 공리적인 확률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 통틀어서 확률이라고 얘기할 거다. 어떤 확률을 얘기하던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건 A의 확률은 예, 아까 얘기했었죠. 전체 분의 그 해당 값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전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요. S에 몇 개의 원소가 있어? 셀 수 있죠? 예, 해서 S의 원소의 개수를 대문자 N으로 잠깐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분모는 N분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다면 사건 A에도 원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소문자 N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네, 그럴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대문자 N분의 소문자 N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건 정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결국은 앞에서 배웠던 무엇과 똑같아요. 상대도수 계산하는 법칙하고 똑같죠. 그렇죠? 상대도수 계산하는 것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또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은 퍼센테이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했다면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당연히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냐? 그랬다면 전체는 앞면과 뒷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앞면 한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문자 N분의 소문자 N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전체는 몇 개고 그 사건은 원소가 몇 개인가? 이렇게 세셔야 돼요. 그렇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전체의 개수가 그 사건의 개수보다는 항상 많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는 작을 수는 없죠. 그렇죠? 같다면 1이 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면 0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생각하던 확률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확률의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사건 A의 확률은 전체 S, 영문자 대문자 S,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불렀던 집합, 확률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 그렇죠? 그것의 개수분의 사건 A에 속한 그 원소의 개수, 이게 확률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예제 보세요. 어떤 병 안에 3개의 검은 돌이 있고 4개의 흰 돌이 있어요. 그때 이 병에서 돌 1개를 꺼낸다면 그게 검은 돌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의대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검은 돌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검은 돌이 나오는 사건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사건을 영문자로 A라고 쓸 거예요. 그렇다면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될까요? 병 안에 돌이 검은 돌 3개, 흰 돌 4개, 모두 7개가 있어요. 그렇죠? 검은 돌, 블랙이란 뜻으로 B 해서 번호를 붙일게요. 그럼 3개 있으니까 검은 돌 3개의 번호를 붙이면 B1, B2, B3. 그렇죠? 흰 돌은 white라는 뜻으로 W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4개 있으니까 번호를 붙여서 W1, W2, W3, W4. 그렇죠?
네, 그럼 S는 이렇게 7개 원소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건 A는 검은 돌이 나올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는 검은 돌만 있어요. 그렇죠. B1, B2, B3 원소가 3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의 확률이라는 것은 정의한 대로 대문자 N분의 소문자 N이다. 그렇죠? 예, 대문자 N은 7입니다. 소문자 N은 3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검은 돌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럼 또 하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앞에 있는 거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예, 뒤쪽에서 배우는 베이지의 정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 예, 확률은 베이지의 정리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통계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4장에서. 이번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병 안에 4개의 검은 돌이 있고 5개의 녹색 돌이 있고 3개의 흰 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돌 1개를 꺼냈어요. 그럴 때 그 돌이 검은 돌이 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검은 돌이 나올 사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표본 공간 S는 병 안에 검은 돌이 4개 있어요. 예, 블랙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B1, B2, B3, B4. 그렇죠? 녹색 돌이 5개 있어요. 그린이란 뜻으로 번호를 붙일게요. G1, G2, G3, G4, G5. 그렇죠? 흰 돌이 3개 있어요. white라는 뜻으로 W1, W2, W3 이렇게 번호를 붙일게요. 됐죠? 그렇다면 사건 A는 검은 돌이니까 B1부터 B4까지 원소가 4개 있어요. 그렇죠? SN은 전체 원소의 개수가 4개, 5개, 3개 다 더하면 12개 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문자 N은 12가 됩니다. 소문자 N은 검은 돌 4개니까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건 A의 확률 PA는 12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1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이게 기본입니다. 예, 전체분의 그 사건의 개수 예, S의 개수분의 A의 개수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기본적인 거 아까 앞에서도 사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문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보세요. 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때 윗면에 눈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너무 쉽죠? 예. 윗면에 눈 1이 나오는 사건, 그걸 사건 A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표본 공간은 주사위 1개를 던졌습니다. 예, 주사위에 눈이 6개 있어요. 1부터 6까지. 예, 원소 6개가 있죠. 그렇죠? 1이 나오는 사건은 당연히 원소가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해서 대문자 N은 S의 개수 6이고 소문자 N은 A의 개수 1이지요.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PA는 6분의 1이지요.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럼 이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률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학적인 확률, 경험적인 확률, 그리고 공리적인 확률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고 이 3개의 확률을 전부 확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학적인 확률이 경험적인 확률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어딘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수학적인 확률을 아주 공정한 경우에는 그리로 가까이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이것은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한 10,000번을 던지면서 그 윗면에 눈이 1부터 6까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세어본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림처럼 1은 1693번 나왔어요. 2가 1680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6이 1672번 나왔어요. 10,000번 던졌더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을 경험적 확률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은 전체가 만이었어요. 1이 나온 것은 1693이었어요. 만분의 1693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경험적인 확률입니다. 그렇죠?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 주사위를 던질 때 2가 나올 확률은 만분의 1680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험적인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험적인 확률을 보니까 어때요? 1부터 6까지 한 10,000번 정도를 던지니까 앞에 두 자리 1600은 다 같지요. 뒤에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차이는 우연에 의한 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실제로 달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10,000번만 던져서 이렇지 1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던지면 점점 6분의 1로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는 그냥 우연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서 통계학적으로 추론할 때도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확률은 결국 던진 횟수, 여기는 10,000번만 던졌지만 이 10,000번을 무한번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한번 던지면 결국 이 횟수라는 것이 우리는 여기 지금 1이 나올 경험적인 확률을 10,000분의 1693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00번을 무한번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결국 이 값은 10,000분의 1693 하는 것은 결국은 6분의 1을 향해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확률의 극한, 이것이 수학적인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표에서처럼 이렇게 10,000번이라는 것을 무한번으로 가져다 주면 각각 1이 나올 확률도 2가 나올 확률도 6이 나올 확률도 전부 6분의 1을 향해서 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 이것을 우리는 사전 확률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수학적 확률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사전 확률 모델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런 사전 확률 모델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앞에서 배웠죠. 비올 확률이 40%다?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과거 30년 어떤 경우가 있었나 그걸 가지고 확률을 정한다 그랬죠. 그런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 확률 모델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용어 두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예, 첫 번째 용어는 상호배반이란 용어고 두 번째 용어는 독립이라는 용어예요. 예,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상호배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 1, 3,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2, 4, 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짝수이면서 동시에 홀수도 되는 그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해서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두 사건은 상호 배반인 사건이야. 두 사건은 상호 배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마찬가지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 상호 배반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어, 독립. 독립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이 사건이 독립인가 아닌가 판정도 할 수 있고, 독립일 때는 확률 계산할 때 이런 법을 쓰는 거야, 독립이 아니면 일반적인 법칙을 쓰는 거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독립이다 아니다 라는 걸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두 개를 던졌어요. 첫 번째 눈이 1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온 것이 두 번째 주사위의 눈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지요. 그렇죠? 첫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근데 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역시 6분의 1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률이 적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이것처럼 어떤 두 개의 시행에 있어서 한 시행이 다른 시행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한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그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그릇에, 항아리에 그 색깔이 있는 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검은색 돌, 흰색 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항아리에 돌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돌이 3개 있고 흰 돌이 4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돌을 하나 꺼냈어요. 그렇다면 검은 돌이 나올 확률은 전체가 7개인데 검은 돌 3개니까 7분의 3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돌을 꺼낼 텐데 첫 번째 꺼냈던 돌을 다시 원래 항아리에다가 넣고 두 번째 돌을 꺼냈다면 두 번째 돌이 검은 돌이 될 확률 또는 흰 돌이 될 확률, 이것은 앞에 돌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원래대로 7개가 복원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돌에 첫 번째 돌이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의 사건은 첫 번째 돌 그 사건과 두 번째 돌 어떤 색이 나오는 사건, 이런 사건은 서로 독립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 돌을 꺼내는데 첫 번째 돌을 꺼내서 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하나 줄어들었죠? 그렇죠? 만약에 첫 번째 것이 검은 돌이 나왔다면 검은 돌이 하나 줄었죠.
그렇죠? 흰 돌이었다면 흰 돌이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돌이 검은 돌이 될 거냐, 흰 돌이 될 거냐에 첫 번째 돌이 영향을 주고 있지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를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비복원 추출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향을 주니까 독립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확률 얘기로 가볼까요? 아까 확률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수학적인 확률, 그리고 경험적인 확률, 그리고 공리적인 확률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학적인 확률이나 경험적인 확률을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씨앗 회사가 있었어요. 씨앗을 이렇게 파는 거 여러분들이 본 적 있죠? 내가 민들레 씨를 사갖고 와서 뿌리면 민들레를 키우고 싶어서 뿌리면 이 씨앗이 발화가 될지 안 될지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돈 주고 사왔는데 그게 안 펴버리면 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망을 하겠죠. 그럴 때 내가 어떤 씨앗 회사에서 씨앗을 구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주장하기를 이 씨앗은 80% 발화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면 자, 아까 비올 확률하고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파는 씨앗을 10번 심었다면 그 중에 8번은 싹이 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몇 % 발화한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그런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수학적인 확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윗면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런 확률들은 이제 만족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확률이라고 하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리를 가지고 만든 확률은 우리가 공리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 경험적 확률, 공리적인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확률이야 라고 부르려고 하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확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확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확률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공리라고 불러요. 확률에서 얘기하는 공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걸 넘어갈 수 없어요. 확률이 2야. 이 사건의 확률이 2야. 이런 거 없어요. 1보다 크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확률은 마이너스 0.5야. 이런 것도 없어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서 어떤 사건의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그렇다면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이죠. 이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렇다면 그 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이해됐죠? 해서 어떤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전체 공간, 우리가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영문자로 S라고 썼어요. S가 발생할 확률은 이건 전체예요. 전체니까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입니다. PS는 1이다. 반드시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P라는 기호를 써서 이건 무엇인가의 확률이야. 이렇게 쓰려고 하면 반드시 전체 공간의 확률은 1이다. 됐죠?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사건들이 상호 배반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무슨 뜻이었나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건이 유한계가 되었던, 셀 수 있을 만큼 무한계가 되었던, 관계없이 A1, A2, 점점점 이렇게 쓴 것은 A1, A2, A3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으면서 무한대까지 가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들이 무한계건 유한계건 상호 배반이다. 절대로 이 중에 어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합집합의 확률, A1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A2라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점점점 이것 전체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확률, AN의 확률을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해주면 돼요. 상호 배반일 때는 즉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A1과 A2의 합집합의 확률, 이것은 A1의 확률 플러스 A2의 확률이다. 어렵지 않죠? 상호 배반인 두 사건, 그 두 사건이 O와 A1이거나 A2이거나 이렇게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그 합집합 A1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A2가 발생하든지 둘 다 발생하든지 합집합의 뜻을 알고 있지요. 그럴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만약에 교집합이 있었다고 하면 그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돼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합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건 뒤에서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해서 상호 배반일 때는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확률을 우리는 공리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해서 수학적인 확률, 경험적인 확률, 공리적인 확률 이런 것들은 다 이 공리를 만족해야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확률을 그냥 확률이다라고 통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을 표현할 때 전체의 개수분의 해당 사건의 개수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확률은 그것을 계산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뒤에다가 퍼센테이지라는 기호를 써서 백분율 퍼센트를 가지고 표현하셔도 돼요. 해서 확률은 여러분 좋을 대로 분수, 소수, 퍼센테이지, 백분율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써서 표기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세야 되겠죠. 그렇죠? 전체 사건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 해당 사건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 세야 되겠죠. 그렇죠? 표본 공간 S에는 원소가 몇 개야? 세어야 됩니다. 그렇죠? 해당 사건 A에는 원소가 몇 개야? 세어야 되죠. 해서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셈규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셈규칙에는 우리가 세 가지만 배웁니다. 첫 번째는 복합적 단계의 실험에 대한 셈규칙, 이걸 배울 거고, 조금 있다가 뒤에서 순열에 대한 셈규칙, 그리고 그 뒤에서 조합에 대한 셈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셈규칙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복합적 단계의 셈규칙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까요? 어떤 실험이 있는데 실험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실험, 첫 번째 실험이 있고 뒤에 실험,
두 번째 실험이 있었어요. 물론 실험이 두 개만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예, 세 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네 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복합적 단계다 그랬으니까 예,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예요. 두 개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실험의 결과가 P개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는 결과가 Q개 있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연결된 그 복합적 단계의 실험에 대해서는 예, 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냐라는 걸 셀 건데 그게 그냥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P 곱하기 Q개 있다. 첫 번째 실험 결과가 P개 있고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실험이 Q개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예, 두 개가 연결된 실험에서는 모두 P 곱하기 Q개의 가능한 결과가 있다. 예, 이게 복합적 단계의 실험에 대한 셈규칙이에요. 이렇게 세면 됩니다. 그냥 곱하기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표를 잠깐 보면 예, 제임스와 마이크가 예, 어떤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학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성공했던지 실패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하면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예요. 예, 성공과 실패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임스와 마이크가 같이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몇 개냐 이걸 세고 싶어요. 그럼 제임스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앞에 실험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도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뒤에 실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임스와 마이크가 받을 수 있는 결과는 2 곱하기 2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표처럼 둘 다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임스는 성공하고 마이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제임스는 실패하고 마이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해서 2 곱하기 2 예, 둘 다 두 가지 경우였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어떤 자전거가 있는데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잠금 장치에 예, 그 좌물쇠를 보니까 예, 릴이 3개가 있어요. 예, 번호 쓰는 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각 릴, 그 칸에는 0부터 9까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릴도 0부터 9까지, 두 번째 릴도 0부터 9까지, 세 번째 릴도 0부터 9까지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 이렇게 비밀번호를 3개의 릴에다가 그 10개 숫자 중에 1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예, 비밀번호를 걸어서 채워놨는데 예, 그때 자전거를 세워놨더니 자전거 도둑이 왔어요. 그 자전거 도둑이 한 번 세팅해가지고 그 잠금 장치를 풀 확률이 얼마냐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복합적 단계인데 단계가 3단계예요. 그렇죠? 첫 번째 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릴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릴이 세 번째 단계. 그렇죠? 근데 비밀번호를 각각 0부터 9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릴에 0부터 9까지 10개의 수를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0을 놨던지 9를 놨던지 관계없이 두 번째도 10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첫 번째, 두 번째에 관계없이 세 번째도 10개씩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 단계가 모두 10개씩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단계가 10개,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가 또 10개씩,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가 10개씩 있으니까 전체의 경우는 모두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해서 1000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번에 세팅으로 그 잠금 장치를 풀려고 하면은 1000개 중에 1개를 딱 맞춰야 되는 거니까 확률이 얼마인가요?
1000분의 1이죠. 그렇죠? 예, 해서 답은 1000분의 1입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만약에 도둑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어요.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팅으로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것은 못 풀었으니까 다른 걸 선택하겠죠? 그건 버리고.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999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시도에서 풀 수 있는 확률은 999개 중에 한 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확률은 999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셈 규칙은 이제 순열에 대한 셈 규칙이에요.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순열이라는 것은 어떤 n개 대상물이 있을 때 그 중에 r개를 선택을 하는데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지수가 몇 개냐라는 걸 세는 방법이에요. 그게 순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자가 4개 있어요. A, B, C, D 이렇게 4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 4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그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순서가 다르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것은 A거나 B거나 C거나 D거나 그렇죠?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것이 4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에 A부터 D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왔다고 하면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거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것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에는 3개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에는 앞에 있는 2개 말고 다른 것이 와야 되니까 세 번째에는 또 남은 게 2개밖에 없으니까 2개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앞에 3개와 다른 게 와야 되니까 그냥 1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문자 그냥 1개.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가지수는 순서를 중요시 여겨서 세어보면 첫 번째에 4개가 올 수 있고 두 번째에는 그거 빼고 3개. 그렇죠? 그 다음은 그거 앞에 거 2개 빼고 2개. 그 다음은 마지막 남은 거 1개. 이렇게 곱해지면 되죠. 그렇죠? 해서 순서를 가지고 세면 결국은 24개 배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다라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24개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처럼 n개의 대상물 중에서 r개를 취했을 때 그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그것을 순열의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n permutation r 하고 읽어요. 이렇게. 자, 근데 결국은 그 개수를 세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세워집니다. 어려운 거 없죠? 순열의 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r이 n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n permutation n은 결국 여기가 n이 돼버렸으니까 분모에 있는 것은 n에서 n을 빼면 0 팩토리얼이 되죠. 그렇죠? 0 팩토리얼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n permutation n은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냥 n개의 대상물을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개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죠? n개에서 n개를 선택한 거니까 n개를 줄 세우는 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은 n 팩토리얼. 조금 전에 4개의 문자 A, B, C, D를 줄 세우는 방법을 세워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24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부터 4까지 다 곱했으니까 4 팩토리얼. 그렇죠? 해서 4 팩토리얼 24개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수녀를 가지고 이제 세워볼 텐데, 예제를 보세요. 예. 단어, but, B-O-O-T. 안에 있는 O는 두 개가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but에 있는 4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문자가 4개 있습니다. B, O, O, T.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문자가 4개니까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자를 보니까 B, T, O 이건 다르지만 안에 있는 O 2개는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O 2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O가 2개입니다. 그렇다면 O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2 팩토리얼 2개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전체 BOOT에 있는 4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은 전체 4 팩토리얼에서 O 2개는 어떤 게 앞으로 가든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배열하는 방법 2 팩토리얼만큼은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순열의 수는 전체는 문자가 4개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O 2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O 2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나눠줘야 돼요. 예, 근데 O는 2개니까 2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은 2 팩토리얼. 해서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해서 2분의 24다. 결국 12개다.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문제처럼 우리가 수녀를 가지고 n개의 문자를 줄 세우는 방법이 n 팩토리얼 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문제처럼 but 할 때 O가 2개 같은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서로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셀까라는 거예요. 구분 안 되는 것만큼 그걸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줬죠.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5만 2개 같다라고 하면 그것만 계산하면 되지만 또 다른 문자가 같은 문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해서 n개의 대상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상물 그게 n1개가 같아요. 두 번째 대상물 n2개가 서로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k번째까지 있어요. 같은 것들이. 해서 k번째 대상물은 nk개가 있었어요. 서로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n개의 대상물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할 수 있겠죠? 예, 전체는 n 팩토리얼입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 거 n1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n1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거 n2개 같은 거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n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k번째 nk개가 같아요. nk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statistics 라는 문자가 있어요. 예, statistics 통계학이라고도 하지만 또는 statistics 통계량이라고 할 때에도 씁니다. 예, 우리 그 표본에 대해서 그 특성을 수로 표현하면 통계량하고 배웠었죠. 예, 그때에도 statistics라고 씁니다. 예, statistics라는 문자에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자를 세볼까요? statistics의 문자가 몇 개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문자가 있네요. S부터 마지막에 S까지. 그렇죠? 예, 문자가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S. 여기 볼까요?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에 셋. S가 3개 있네요. 그렇죠? 또 같은 게 있어요. T도 있어요. 그렇죠? T도 세어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T도 3개 있네요.
그렇죠. 또 있어요. i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i가 2개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거 말고는 같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s가 3개 있고 t가 3개 있고 i가 2개 있어요. 그렇다면 이 10개의 문자를 늘어놓을 수 있는,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전체는 10개니까 10팩토리얼. 그렇죠. 그런데 s 3개 구분할 수 없어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t 3개 구분할 수 없어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예, i 2개 구분할 수 없어요.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 계산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산기 가지고 오셔야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시험 때. 예,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5만 400개가 생기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셈 규칙입니다. 예, 세 번째 셈 규칙은 조합이에요. 조금 전에 순열은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세었어요. 하지만 조합은 구성 요소만 같으면 그 순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서는 바뀌어 있어도 같은 걸로 셀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불러요. 예, 해서 n개 대상물 중에서 r개를 순서하고는 관계없이 꺼내는 방법, 그걸 조합의 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예,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n combination r. 똑같이 읽는데 괄호를 쳐서도 이런 기호를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위에 있는 n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돼요. n combination, 괄호는 combination하고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combination, 그리고 밑에 있는 r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쓰던 n combination r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 계산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 곱한 것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규칙을 기억해 두세요. 예, 이렇게.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순서하고는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A, B, C를 3개의 문자를 꺼냈어요. 그럴 때 순서가 어디에 있던 여러 개 중에서 A, B, C를 꺼냈다면 순서하고 관계없이 A, B, C 3개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늘어나 보세요. 예, A를 제일 앞에 놓으면 B가 먼저 나오건 C가 먼저 나오건 똑같은 거예요. B가 먼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A가 먼저 있건 C가 먼저 있건 똑같아요. C가 먼저 나와도 A가 먼저 나오건 B가 먼저 나오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제일 앞에가 A가 나오던 B가 나오던 C가 나오던 이 6개가 다 똑같아요. 예, 여기에는 A, B, C 3개의 문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부.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도 이건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셀 거예요. 이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조합을 이용해서 한번 세워볼 거예요. 예, 6명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개냐?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거니까 3명, 그 구성원들이 같으면 같은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 뽑힌 사람의 순서가 다르다고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순서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세는 방법은 전체는 6명, 6 컨비네이션, 그 중에 3명을 꺼내는 방법 3, 그렇죠? 해서 6 컨비네이션 3이 되죠. 계산하는 규칙, 왼쪽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 하고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뺀 것의 팩토리얼로 나눈 거. 어렵지 않죠?
예, 해서 결국은 계산하면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 계산기로 계산하시고 계산하면 20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 5명과 여자 7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2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남자하고 여자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구분이 되는데 남자에서 2명, 그건 순수하고 관계없어요. 여자에서 3명, 역시 순수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럼 남자의 경우에 대해서 조합, 여자의 경우에 대해서 조합 해서 각각의 경우니까 곱하면 되죠. 복합적 단계. 그렇죠? 예. 해서 남자 케이스를 계산하고 여자 케이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 5명 중에서 남자 2명 꺼낼 거니까 남자는 5 컨비네이션 2가 되죠. 그렇죠. 여자는 7명이 있었으니까 7 컨비네이션. 그 중에 여자 3명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3. 그렇죠? 예, 나머지는 계산이 다 됐네요. 해서 5 컨비네이션 2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거 5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수 2 팩토리얼,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7 컨비네이션 3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수 7 팩토리얼,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수 3 팩토리얼, 왼쪽에서 오른쪽 뺀 것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나머진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하면 350까지가 되네요. 어렵지 않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